어둠이 짙게 깔린 강음의 한 외딴 초가집. 그곳에서 조선의 역사를 뒤흔든 두 남녀의 비극적인 마지막이 기록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라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던 절대 권력자 윤원형, 그리고 그의 곁에서 천민의 신분을 딛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여인 정난정,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이들의 마지막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비밀과 피로 물든 야망의 대서사시. 만약 이 핏빛 역사의 진실을 끝까지 목격할 용기가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조선왕조실록은 윤원형이라는 인물을 역사상 가장 극렬한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대의 간신들을 모두 합쳐도 그의 죄악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며, 그가 저지른 흉악한 죄들은 머리카락을 뽑아 세어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말입니다. 한 나라의 공식적인 역사서가 한 개인에 대해 이토록 가혹한 평가를 내린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토록 지울 수 없는 악명을 남기게 된 것일까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1503년 경기도 파주의 한유서 깊은 가문에서 시작됩니다. 고려의 명장 윤관을 조상으로 둔 명문 파평 윤씨 가문에서 다섯째 아들로 태어난 아이, 바로 윤원형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 그에게는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한 무기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훗날 한나라의 국모, 문정왕후가 될 그의 친누나였습니다. 어린 시절 윤원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다른 양반 자제들처럼 과거에 급제하여 순탄하게 관직 생활을 하는 평범한 미래를 그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25의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며 조정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궁궐을 향해 소리 없이 굴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1515년, 그의 누이가 중종의 계비로 간택되어 왕비의 자리에 오르면서 윤원형의 인생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1534년, 누나인 문정왕후가 마침내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 훗날의 명종이 될 경원대군을 낳자 그는 단순한 신하가 아닌 왕자의 외숙이라는 막강한 배경을 손에 쥐게 됩니다. 과연 이것은 가문의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훗날 모두를 파멸로 이끌 저주의 서막이었을까요? 권력의 맛은 달콤했지만 그 그림자는 짙고 차가웠습니다. 당시 조정은 이미 다른 외척 세력들에 의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중종의 첫 번째 계비였던 장경왕후의 오빠 유님은 세자의 외삼촌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고, 그 위에는 김한노라는 무서운 권신이 왕을 대신해 조정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학문을 논하는 조정이 아닌 서로를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537년 윤원형에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세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김한로에 의해 그의 형과 함께 파직당하고 머나먼 유백일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했던 권세가의 동생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된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그저 쓰러지지 않고 조용히 복수의 불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를 유배 보냈던 김한로가 문정왕후를 폐위시키려 했다는 역모가 발각되어 사약을 받고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실록은 이 사건의 배후에 윤원형이 있었다고 암시합니다. 김한로가 자신과 문정왕후를 함께 엮어 제거하려 하자 한 발 앞서 선수를 쳐 김한로를 역모의 주동자로 몰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당하고만 있는 나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고 화려하게 조정으로 복귀한 윤원형은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권력의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홍문관, 사헌부, 승정원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이제 그의 앞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때의 윤원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1544년 조선의 하늘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중종이 세상을 떠나고 마침내 세자였던 인종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한 것입니다. 인종의 즉위는 곧 그의 외삼촌인 윤임이 이끄는 대윤 세력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했습니다.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에게는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제 그는 벼랑 끝에 선 굶주린 늑대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흐름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인종이 즉위하자마자 윤임의 대윤 세력은 기다렸다는 듯이 윤원영을 탄핵했고 그는 결국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다시 한번 권력의 무대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편은 아무도 없었고 사방은 온통 칼을 든 적들뿐이었습니다. 윤원영은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과연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하늘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야사에는 윤원영이 매일 밤 남산에 올라가 촛불을 켜고 인종이 단 하루라도 빨리 죽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전해집니다. 심지어 궁궐 깊숙한 곳에 저주를 품은 나무 인형을 묻었다는 이야기까지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545년 인종이 즉위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수많은 의혹을 남겼지만 분명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종에게는 후사가 없었고 다음 왕위는 자연스럽게 문정왕후의 아들 경원대군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윤원영에게는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에서 찾아온 기적과도 같은 기회였습니다. 마침내 윤원영의 외조카 12살의 어린 명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의 나이가 너무 어렸기에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며 모든 권력은 그녀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칼을 갈며 때를 기다려온 윤원영이 서 있었습니다. 피해 복수를 위한 무대는 완벽하게 차려졌고 이제 남은 것은 거대한 숙청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뿐이었습니다. 복귀한 윤원영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위협했던 대윤 세력을 역모로 올가맬 거대한 음모를 계획합니다. 윤임이 경원대군 대신 다른 왕족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정왕후는 동생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이는 곧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피바람으로 기록될 을사사화의 서막이었습니다. 1545년 윤원영의 칼날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임을 비롯한 대윤의 핵심 인물들이 역모죄로 줄줄이 끌려와 처형당했고 그들의 가문은 철저하게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들의 권세는 윤원영이 파놓은 함정 속에서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도성은 죄 없는 선비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원영의 칼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평소 외척 정치를 비판하며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살림 세력까지 모조리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권력에 걸림돌이 될지 모를 싹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국가의 미래나 백성의 안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을사사화의 광풍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윤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수많은 선비들이 단지 그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윤원영의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역적으로 몰려 죽어 나갔습니다. 옥사는 연일 비명으로 가득 찼고 고문으로 망가진 시신들이 매일같이 성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조선은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윤원영의 잔혹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2년 뒤인 1547년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는 조작된 사건을 빌미로 또다시 피해 숙청을 일으킵니다. 바로 정미사화입니다. 이 사건으로 을사사화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던 남은 살인, 세력마저 모조리 제거되거나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조정에는 그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정적을 제거한 윤원영은 마침내 조선의 하늘 아래
유일한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왕은 어렸고 대비인 누나는 자신의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조선은 이제 그의 손아귀에 들어온 사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거느리며 나라의 재산을 자신의 창고에 쌓았고 그의 사치와 향락은 끝을 몰랐습니다. 바야흐로 윤원형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권력을 장악한 윤원형의 삶은 그야말로 제왕과 같았습니다. 그는 법 위에 군림하며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라도 뇌물을 받고 풀어주는가 하면 자신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자는 가차없이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그는 나라의 간척지를 대규모로 사유화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수확물을 독차지했습니다. 백성들은 나라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그들의 피땀은 모두 윤원형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그의 부패와 탐욕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변방의 한 무관이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화살통을 선물했는데 그는 활도 쏘지 않는 내게 이런 것을 왜 주느냐며 내용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달하게 던져두었습니다. 훗날 그 무관이 찾아와 화살통을 열어보셨냐고 물었을 때에야 비로소 열어본 윤원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살통 안에는 화살 대신 순금이 가득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뇌물을 너무 많이 받아 금의 가치조차 무감각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윤원형의 진짜 문제는 돈이나 권력에 대한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간성 자체가 송두리째 망가져 있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야사는 그가 자신을 조금 화나게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자신의 첩이 낳은 아들을 직접 살해하고 그 시신을 차가운 강물에 던져버렸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핏줄마저 그의 분노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광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집에 찾아온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범하고 이 추문이 밖으로 새어나갈 것이 두려워 그녀를 강제로 절에 보내 비구니로 만들어버렸다는 설까지 존재합니다. 주인인 윤원형이 이러하니 그의 노비들 또한 기고만장해져 대낮에 민가를 약탈하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일이 밥 먹듯 일어났습니다. 조선의 기강과 질서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온 나라가 윤원형의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떠는 시절, 그의 곁에는 아주 특별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난정.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어머니가 관노 출신이었기에 그녀는 평생을 천민이라는 굴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집을 나와 기생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그녀는 그저 그런 기생들과는 차원이 다른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난정은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총명했고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정치판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윤원형의 단순한 첩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그의 칼이 되어주었고 마침내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정난정의 야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최종 목표는 윤원형의 정실부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윤원형에게는 연한 김씨라는 본부인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녀는 과거 윤원형을 괴롭혔던 김한로에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난정에게 아주 좋은 명분이자 제거해야 할 확실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1551년 윤원형의 집안에 또 하나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의 본부인이었던 김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실록은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난정이 며칠 동안 김씨를 굶긴 뒤 독이 든 음식을 차려주어 독살했다. 식혜에 독을 타서 죽였다는 야사의 기록은 이 비극을 더욱 섬뜩하게 만듭니다. 마침내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지자 정난정은 윤원형의 정실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53년 문정왕후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 천민 출신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외명부 종일품 정경부인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것은 조선의 신분 제도를 뿌리부터 뒤흔든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권력의 날개를 단 정난정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야망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정왕후와의 친분을 이용해 궁궐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정치에 깊숙이 관여했고 승려 보호를 문정왕후에게 소개해 불교를 부흥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윤원형의 권세를 등에 업고 상권을 장악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그녀는 윤원형 못지않은 또 다른 권력자가 되어갔습니다. 정난정의 야망은 단순히 부와 명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니 바로 첩의 자식인 서자들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분제도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았던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훗날 자신의 자식들이 받게 될 차별을 미리 없애기 위한 계산이었을까요? 그녀의 진심이 무엇이었든 이 정책은 조선 사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신분 때문에 좌절했던 수많은 서자들은 정난정을 살아있는 구세주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선의 기득권층이었던 보수적인 양반 사대부들은 그녀를 나라의 근본을 어지럽히는 요구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자로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윤원형과 정난정 부부의 권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의 집은 또 다른 궁궐이라 불릴 정도였고 권세에 빌붙으려는 양반가에서는 앞다투어 그들의 자녀와 혼인주를 놓으려 했습니다. 정난정이 낳은 자식들은 모두 적자 신분으로 인정받았고 조종의 실세들은 서로 그들의 사위나 며느리가 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영원히 자신들의 발 아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원형의 독재는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1553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어느덧 성인이 된 명종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친정을 시작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삼촌의 그늘은 어린 왕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명종의 친정이 시작되었음에도 윤원형의 권력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1563년 마침내 모든 신하의 으뜸인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이제 그는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실권자이자 살아있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오갔고 그의 손짓 하나에 나라의 정책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른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성인이 되어 자신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명종이 자신의 그림자처럼 군림하는 외삼촌 윤원형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꼭두각시 왕으로 살지 않겠다는 조용한 반란의 시작이었습니다. 명종은 윤원형을 견제하기 위해 아주 위험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외삼촌을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외척을 끌어들인다는 어찌 보면 무모한 계획이었습니다. 명종이 선택한 인물은 자신의 또 다른 외삼촌뻘 되는 일양이었습니다. 그는 윤원형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종의 기대와는 달리 일양 역시 권력욕의 굶주린 또 다른 괴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윤원형의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왕의 신임을 등에 업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은 윤원형을 따르는 세력과 일양을 따르는 세력으로 나뉘어 이전보다 더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뽑아든 칼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자 크게 실망한 명종은 결국 일양을 유배 보내버립니다. 이 사건은 비록 일양 한 사람을 처벌한 것이었지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윤원형을 향한 명종의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유약하고 순종적인 어린 조카가 아니라는 것을 온 조정에 보여준 것입니다. 윤원형은 조카의 경고를 분명히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등 뒤에서 서늘한 칼날의 기운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나라의 왕마저 함부로 할 수 없는 문정왕후라는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방패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방패가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윤원영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565년 봄, 그의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마지막 보호막이었던 누나 문정왕후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소식은 윤원영에게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거대한 종말의 서곡이었습니다. 그를 지켜주던 거대한 성벽이 한순간에 모래처럼 허물어져 내린 것입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동안 윤원영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신하들의 분노가 일제히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왕에게 직언을 해야 할 3사의 관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같이 윤원영의 죄악을 고하며 그를 탄핵하는 상소를 빗발치듯 올렸습니다. 20년간 억눌려왔던 울분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처음에 명종은 외삼촌이라는 혈육의 정 때문에 그를 감싸려 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들을 어찌 다시 논하려 하는가라며 신하들의 요구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러서는 대신 더욱 강경하게 왕을 압박하며 윤원형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벌하지 못하면 나라의 법이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마침내 영의정 이준경까지 나서서 윤원영을 귀양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자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윤원영의 처벌을 외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명종은 더 이상 외삼촌을 보호할 명분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왕조차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절대 권력자는 이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외로운 섬이 되었습니다. 결국 1565년 8월 명종은 윤원영을 영의정에서 파직시키는 결단을 내립니다. 20년 동안 조선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고 흔들었던 그에게 이 상황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며칠 동안 한양에 머물며 혹시라도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상황을 관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신하들은 그의 파직에 만족하지 않고 그를 귀양 보내고 더 엄중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계속해서 왕을 압박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 또한 하늘을 찔렀습니다. 윤원영은 끝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흩어질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권력을 잃은 허탈감보다 재물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이 흩어질 것을 염려하여 깊은 밤을 틈타 부인의 옷으로 변장하고 가마를 타고 몰래 도성안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를 호령하던 재상의 마지막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비참하고 초라한 행동이었습니다. 마침내 명종은 윤원영에게 귀양형은 아니지만 사실상 유배나 다름없는 방귀전리, 즉 모든 벼슬을 빼앗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려했던 한양의 저택을 뒤로하고 윤원형과 정난정은 황해도, 강음의 한적한 시골집으로 쫓겨나듯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들의 20년 천하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시골 땅으로 떨어진 윤원영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던 그에게 아무런 힘도 없는 시골, 늙은이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천민에서 정경부인까지 올랐던 정난정에게 다시 천민과 다름없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 또한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1565년 9월, 이미 세상을 떠난 윤원영의 본부인 김씨의 계모 강씨가 의금부에 정난정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 죄목은 바로 14년 전 자신의 의붓딸이었던 김씨를 독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잊혀졌던 과거의 망령이 그들의 발목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잊혀졌던 살인 혐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조정은 그야말로 들끓었습니다. 신하들은 정난정을 당장 체포하여 끔찍한 고문을 통해 죄를 자백받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피해 복수를 요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덫에 완벽하게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몰락한 권력자를 조롱하는 기이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원영이 몰락하기 직전 한강에서 고래만 한 거대한 물고기가 잡혔는데 어떤 사람이 윤원영의 이름형 신자를 파자풀이하여 이는 곧 윤원영의 운명이 저 거대한 물고기처럼 끝장날 것이라는 하늘의 계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민심은 이미 그들을 버렸고 하늘마저 그들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흉흉한 소문들은 시골집에 유배된 윤원영과 정난정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는 무시했을 미신들이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된 그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백성들의 저주 속에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공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1565년 11월 13일 정막만이 흐르던 그들의 시골집에 한 무리의 관원들이 들이닥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의금부 도사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난정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나를 잡으러 온 것이다. 끌려가서 온갖 치욕스러운 고문을 당하고 저작거리에서 비참하게 목이 잘리는 자신의 마지막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천민에서 정경부인까지 그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녀에게 그런 죽음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깨끗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정난정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독약을 꺼내 마셨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여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은 황해도의 초라한 시골집에서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60 즈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난정의 차가운 시신을 붙잡고 윤원영은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의 야망을 함께 이뤄주었던 정치적 동반자이자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었을지 모를 여인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통곡 속에는 이제 곧 자신에게도 닥쳐올 비참한 운명에 대한 절망감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정난정이 죽고 닷새 후인 11월 18일 윤원영 역시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시름시름 앓던 그는 결국 아내와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20년 동안 왕위의 왕으로 군림했던 절대 권력자의 마지막은 이토록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조선의 한 시대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도 허무하고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날 의금부 도사가 그들의 집을 찾아온 것은 윤원영이나 정난정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른 죄인을 잡으러 가는 길에 잠시 역참에 들러 말을 갈아타기 위해 그 마을을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윤원영과 정난정은 자신들의 죄가 불러온 공포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기막힌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허탈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권력을 잃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던 두 사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만들어낸 공포의 망령에 사로잡혀 스스로 파멸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토록 추구했던 부와 권력이 마지막 순간에는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족쇄가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는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윤원영의 죽음 이후 조선의 정치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외척 정치의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명종은 외삼촌의 간섭 없이 자신의 뜻대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명종 역시 윤원형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조선은 선조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선조 시대는 윤원형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혔던 살림 세력이 다시 조정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살림 정치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들은 윤원형의 끔찍한 독재를 반면교사 삼아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올바른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윤원형의 악행이 역설적으로 조선 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윤원형과 정난정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들을 단순히 시대의 악인으로만 치부하고 끝낼 문제일까요? 분명 그들이 저지른 죄악, 특히 을사사화와 정미사화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20년간 백성들을 수탈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들이 왜 그런 괴물이 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원형은 처음부터 악인이었을까요? 정난정은 그저 야망에 눈이 먼 요부였을까요? 어쩌면 그들 역시 처음에는 나름의 꿈과 목표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것은 한번 맛보면 빠져나오기 힘든 마약과도 같아서 그들을 점점 더 깊은 타락의 늪으로 끌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윤원형과 같은 인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희생시키는 사람들 말입니다. 윤원형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역사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으며 잘못 사용된 권력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정난정의 삶 또한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가 그토록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배경에는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었던 당시 신분제도의 견고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만약 조선이 조금 더 유연한 사회였다면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다른 방식으로 펼쳐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경기도 파주에 남아있는 그들의 초라한 무덤 앞에 서면 인생의 허무함과 권력의 더섭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20년간 조선을 지배했던 절대 권력자도 천민에서 정경부인까지 올랐던 야망의 화신도 결국 차가운 흙 한 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막대했던 부와 영광은 모두 사라지고 역사 속에 남은 것은 지울 수 없는 악명뿐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윤원형과 정난정은 패배자였기에 역사 속에서 악역으로만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구체적인 죄악들을 보면 이러한 평가가 결코 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 권력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권력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며 그 힘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조선을 지배했던 권신 윤원형의 마지막이 왜 자살로 끝났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권력과 욕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현재의 거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